이 비트코인을 순간의 수익을 좇는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나의 노후를 담는 그릇, 이렇게 좀 바라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연금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잘 활용했을 때 큰 수익률이 나는데, 그거는 왜냐면 비트코인이 연평균 20%, 25% 정도를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금 구조에서 비트코인을 이 장기 플랜으로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은퇴 설계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 플랜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비트코인 언제까지 모아야 할까? 몇 개 모아야 할까가 아니라 언제까지 모아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 2억 가면 팔까요? 뭐 5억 가면 팔까요? 50% 오르면 팔까요? 뭐 이런 뭐 가격 기준으로 세우기도 하고 계속 모으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가격이 떨어지면 최근과 같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되게 유명하신 그 박두환 작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투자한 본인의 그 얘기를 많이 들려주신 거를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막 가격이 이제 반토막 나고 할 때 본인도 나름의 아이디어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정말 탈모까지 생기고 뭐 이런 이제 경험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가격 때문에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 자산을 선택한 그 이유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게 많이 됐고, 우리도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장기 투자로 접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게 희소성이고요. 두 번째는 제도권에서의 강력한 수요인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보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 혼란한 시대가 펼쳐진 이 시기에 비트코인과 같은 중립적 자산은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 아이디어가 옳았냐 틀렸냐, 그게 지금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를 더 집중을 해야지 당장의 가격,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졌잖아요. 뭐 작년 대비해서는 10% 중반 정도 빠졌는데, 이런 가격이 너무 흔들리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계속 가면 된다.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의 최근 12개월간의 펀드멘털은 이 비트코인의 업계 역사상 가장 좋은 펀드멘털을 가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제도권에서의 폭발적 수요가 일어나게끔 하는 여러 가지 미국에서의 변화들이나 제도권 수용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저희 채널에서 요즘에 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그런 소식들은 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서 그냥 믿고 계속 가도 된다. 계속 이 수면 아래에서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규제들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서 스타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트코인을 너무 순간의 수익을 좇는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소성이랑 같이 유지되는 이 가치 때문에 나의 노후를 담는 그릇, 이렇게 좀 바라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은 우리나라죠. 국채 225조 발행 예고에 대한 거고요. 국가 신용등급의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25조, 그중에 순발행은 109조 원 정도 됩니다. 225조 중에서 나머지는 이전의 빚을 갚는 데 쓴 거고요. 109조는 신규로 빚을 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서 작년에 빌린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1,500만 원을 또 빌려가지고 작년에 빌린 1,000만 원을 갚고 500만 원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보면 이제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 OECD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아마 노령화 이런 부분 때문일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노후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통화량은 많아지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연금 지출 속도는 늘어나니까 나는 나중에 이런 이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이런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팽창을 하면 할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그거는 캔틀런 효과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거는 급격히 팽창을 하면 이 돈에 가까이 있는 쪽, 가까이 있는 쪽이 주로 어떤 곳이냐면 자산가들이죠. 미국 월가도 포함되고요. 미국 뉴욕에 부동산 갖고 있으신 분들, 강남에 부동산 갖고 있으신 분들, 여기가 가장 먼저 돈이 팽창하는 것에 효과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급여생활자들, 또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 또 개발도상국의 이런 국가,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곳이죠. 이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격히 팽창을 하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죠.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후나 은퇴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3층 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제일 밑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고요. 국가에서 운영을 해주는 거죠. 의무가입이고.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죠. 2층은 이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입을 하는데 회사 또는 이제 근로자가 운영하죠. 요즘은 이제 회사에 뭐 DC형을 하게 되면 본인 직접 퇴직연금 운영을 하니까, 지난주에 퇴직연금 또 잘 운영하신 분들도 수익 잘 나긴 하더라고요. 두 단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면 좋은 것이고요. 3층 연금 제도가 이제 개인연금인데, 이 개인연금을 가지고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노후에 쓸 자금들이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컨텐츠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연금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 얹혀서 4층을 가든지 아니면 3층 개인연금을 대체해서 그냥 비트코인 연금을 가든지. 그래서 비트코인을 잘 활용했을 때 꽤 큰 수익률이 나는데, 그거는 왜냐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15년까지는, 마이클 셀러는 그렇게 얘기하죠. 스트래티지에서는 연평균 3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다. 다른 이제 유수의 기관에서도 연평균 25%, 연평균 20%, 25% 정도를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금 구조에서 비트코인을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이 장기 플랜으로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은퇴 설계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들어가서 오늘은 우리가 40대, 50대 분들을 좀 볼 건데, 그 40대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가장 많이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지출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기가 보통 어떤 시기냐면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에 나서야 될 시기이긴 해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5세, 60세, 65세 이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은퇴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40대는 지출이 많긴 하지만 소득이 가장 그래도 많이 난 이 구간에서 최대한 은퇴 자산을 잘 쌓아야 된다. 자산을 잘 골라서. 이 되게 중요한 시기죠. 여기 생애주기 표를 보더라도 여기 지금 생애주기 적자거든요. 적자. 그래서 여기 30세까지는 생애주기상에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30세부터 60세까지가 이제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아지는데, 그 중심에 있는 시기가 이제 여기 40세에서 50세 단계라는 겁니다. 50세부터는 줄어들어요. 60세 기점으로 해서 다시 버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지금 뭐 물론 여기서 뭐 흑자 시기는 30세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소득이 많은 이 40세, 50세 구간을 어떻게 준비하냐가 아주 중요하다. 50대 한번 봐볼게요. 50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우리 50대 가구의 이제 평균 자산 구성들을 좀 보면, 이 통계청에 나온 거 보면 거의 한 75%가 이제 부동산을 거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 비중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자산이 한 6억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한 25%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이 뭐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50대가 결국은 노후 준비하기 전에 마지막 세대이긴 한데, 이때는 부동산 자산이 좀 비중이 높으면 어느 정도 자산을 조금 전환하는 계획도 해야 되는, 금융자산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50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적립 비중을 계속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어떤 시기에 인출을 해서 노후를 쓸 수 있느냐, 요거를 플랜을 잘 세우는 게 좀 중요한 시기긴 해요. 정말 비트코인 연금을 우리는 제2의 연금 계좌와 같이 좀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시기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인데, 이제 요런 이제 40대, 50대의 중요성이 좀 있는데, 이 개인 연금 전략을 준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목표 말고요. 막연하게 막 비트코인을 막 5개, 10개, 3개 또는 비트코인을 뭐 10억 원어치 이런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약간 내가 쓰는 비용,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을 역산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졸업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기준을 같이 보면 좋은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전통 자산을 이제 은퇴 공시를 할 때 사용했던 4% 룰을 같이 한번 활용해 보는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보다 리스크는 있지만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8% 룰을 좀 적용을 해보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를 비트코인 모으면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수적 기준인데 4% 룰이죠. 4% 룰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이전 컨텐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은퇴 시기까지의 모은 자산의 4%만큼을 은퇴 첫 해 인출해서 썼을 때 이거를 그 4%에서 매년 인플레이션만큼을 더 찾아 쓴다고 하더라도 30년 동안 꾸준히 찾아 써도 이게 고갈되지 않는다. 돈이. 그런 이제 기준.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언제까지 모아야 되냐, 얼마까지 모아야 되냐, 거기에서는 이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총 평가 금액의 4%가 내가 1년에 쓰는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는 순간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시로 한번 보면 월 생활비를 한 300만 원 정도 씁니다. 연 한 3,60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4%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산이 한 9억 원 정도가 있으면 그럼 4%를 찾았으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4%를 딱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월 생활비를 한 300만 원 쓸 거면 비트코인 자산을 한 9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4%씩 30년 동안 쓰더라도 고갈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한 15년 뒤, 10년 뒤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숫자도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기준은 8% 룰을 쓰면 됩니다. 4% 룰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 자산들 뭐 주식 채권을 6대4로 접목을 했을 때 기준이고요. 비트코인은 성장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변동수 크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8% 룰이 좀 적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 생활비 300만 원 필요하다고 치면 필요한 비트코인 자산은 8%를 팔았을 때 3,600만 원이면 되니까 4.5억 원 정도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까지 도달하도록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죠. 뭐 적립식 모아도 되고요. 한 번에 사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목표를 좀 가져보면 좋은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8%를 달성을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가고요. 그럼 어느 정도 심적 여유가 좀 생기겠죠. 그럼 2차 목표로는 이제 8%딱 도달한 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조금 노동소득을 해서 좀 모으는 것들을 해서 이 4% 기준까지 도달하는 것까지 가면 좀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 8% 룰을 좀 따르려면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게 모아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하락장에 비트코인을 또 팔게 되면 수량이 좀 줄어드니까 이 약간 1년치에서 2년치 생활비 정도는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면서 가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저도 좀 그렇게 하거든요. 현금을 얼만큼 들고 있어야 돼? 라고 할 때 1년치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려면 2년치까지 들고 있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하면 이제 비트코인 현재는 이제 1.3억, 1.5억이니까 이제 모아야 되는 수량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후 준비를 10년, 15년 이후에 타겟으로 한다면 그때 기준으로 필요한 개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년 뒤에 우리가 8% 룰을 가지고 딱 준비를 한다면 0.8개 정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0.8개. 앞으로 15년 뒤에 은퇴를 하실 분들은 15년 뒤에 0.39개 정도를 보유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게 그 연평균 성장률을 15년 동안은 20% 성장을 잡은 거고요. 운용사들이 예측하는 대로 25% 정도, 그리고 15년 이후를 15%를 잡으면 필요한 수량 훨씬 더 줄어들긴 하죠. 그 당시 예상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정도 바라보면 괜찮겠다. 이거를 월별로 꾸준히 사도 되고 한 번에 사도 되고. 근데 오늘은요, 이제 비트코인을 좀 언제까지 모아야 될까? 언제까지 모아야 될까가 사실은 다르게 얘기하면 몇 개까지 모아야 될까라고도 같은 말이긴 하죠. 몇 개까지 모아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도달을 하냐에 따라서 언제까지 모아야 되는 시기가 결정되기도 하는 거죠.
그거를 그 4% 룰과 이 8%룰 두 개를 가지고 기준점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시고 비트코인을 요즘 가격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뭐 믿고 꾸준히 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잘 모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